우리 교수님 보니까는 그 미래 교육에 관한 그런 책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미래 교육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있을까요? 미래 교육은 미래에 대한 교육. 미래에 대한 교육이겠죠? 사실은 네. 너무 광범위하죠.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크고 깊고 폭넓은 주제를 너무 쉽게 툭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당황스럽고요. 한 3박 4일 얘기할 일이 지금 그래요? 일단 배경이 필요할까요? 배경. 미래를 연구하게 된 배경이 좀 있어요. 네. 미래 교육을 한 아버지 리더십 연구하게 된 배경에 그 파더 쇼크라는 책이나 다큐멘터리가 있었고 자녀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미래 교육도 계기가 있어요. 좀 들어보실래요? 네. 원래는 영재 교육 한 30개월부터 이제 보통 뛰어난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똑똑하거든요. 영재 교육이라는 어떤 특수한 교육으로 커리를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20년 전에. 그래서 영재들을 판별하고 영재 교육을 시작했는데 보면 영재인 게 표가 나는 거예요? 검사를 하죠. 영재 교육. 검사를 해가지고 뭐 창의성이나 뭐 지적 능력이나 뭐 과제 집착력이나 독특한 측정 기준들이 있습니다. 좀 다르긴 해요. 우리 사회가 평범한 사회가 포함하지 못할, 흡수하지 못할 독특하고 뛰어난 친구들이죠. 영재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제 쭉 그 생애와 함께한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진출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 학교 또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 초등학교 가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지나고 쭉 함께 하면서 공부에 대한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제자들이 학습을 하다 보니까 동기 차원에서 진로가 막막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진로 연구를 했었고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가 되니까 또 그 시기가 입학사정관이나 학종이나 시대의 인재 변화가 있어서 또 진학 연구도 했었고 또 그 친구들이 리더들이다 보니까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성이나 인문학 연구를 했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대학생이 됐어요. 그 사이 또 대학생이 되고 졸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잘 준비했는데 평생 제대로 못 일할 곳이 일할 때가 펼칠 방법이 쉽지 않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신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창업 같은 기업가 정신 교육을 책을 쓰고 했는데 그 무렵 알파고가 등장한 거예요. 알파고 AI가 등장해서 알파고 2006년 16년 이세돌 대국 이후에 세계적인 판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변화의 속도가 이전과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빨라진 거예요. 하루 매일매일 새로운 AI 뉴스, 인공지능 소식과 기술의 발전이 매일매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교육의 현장이 정말 폭탄 맞은 것처럼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한 친구들의 이제는 창업, 창직 이런 현장 교육을 하다가 미래가 또 오니까 대응이 어렵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이 느껴져서 여기서 위기의식은 대부분의 미래를 말하는 논점들이 미래에 사라진다? 존재한다. 직업이. 미래의 기계에 대체된다? 대체되지 않는다. 이런 이분법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위기의식만 조장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위기다라고 판단해서 아니다. 진짜 미래 교육은 그렇게 이분법으로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준비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미래 교육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깊은 스토리가. 아니요, 좋네요. 그래서 어떻게 미래 교육을 변화를 주도하자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 참 이 변화의 주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또 있으셨던가요? 어려운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이렇게 청소년이라는 대상과 교육이라는 어떤 영역 두 가지, 그리고 가정과 아버지, 요 메커니즘을 잘 모듬어서 제가 고민해본 결과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세 가지를 흐름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첫 번째, 기술지능. 기술 자체를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의 변화를. 이게 모든 게 출발인 것 같아요. 이거를 빼면 미래 앞에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고 있는 읽을 정도. 그래서 기술의 변화를 읽어서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관찰이 시작되고 기술에 대한 관찰이 시작되면 여기 미래의 변화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술을 관찰하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변해가는구나 기술이 주도하는 세상이 통찰력이 인사이트가 생겨요. 그러면 세 번째 이걸 통해서 나 개인적으로 나의 삶의 진로에 성찰이 가능해요. 나는 어떻게 하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커버는 처음에 관찰력은 디스커버 그러니까 뚜껑을 열 정도는 봐야 돼요. 어떤 게 변해가고 있지?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이렇게 뉴스를 배척하지 않고 계속 보면서 디스커버, 커버를 여는 정도 관찰 그다음에 통찰은 인사이트 그러니까 안을 사이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규칙이 있네. 어떤 패턴이 있고 방법이 있구나. 네. 그걸 딱 이해하면 세 번째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내 자녀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여기다 성찰이 적용점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 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차를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는 전기차가 있고 그렇죠. 전기차를 가만히 보니까는 이 앞으로 전기차가 될 테니까는 나는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바로 그거죠. 네. 그 접근법에 원래 이 전기차에 관심이 없던 세계에 있던 친구가 네.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네. 원래는 자동차 엔지니어나 자동차 디자이너를 꿈꾸던 친구가 네. 자동차 딜러를 꿈꾸던 친구가 딱 보니까 전기차 네. 온라인 판매 네. 딜러 세상을 위험 그렇지. 조정 필요함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적용점이 생긴 거죠. 아하. 그러면 우리 이 미래 교육들이 이렇게 변화를 사실 요즘 굉장히 급변하게 이렇게 맞아요. 오고 있잖아요. 급변하죠. 네, 정말. 거기다가 코로나라는 어떤 이 팬데믹까지 겹쳐지면서 상당한 가속도가 붙었는데, 맞습니다. 네, 우리 10대들이 맞이할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모습들, 네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우리 10대들은 미래를 얘기할 어떤 여력이 없어요. 현재도 먹어. 그렇지, 현재도.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이 어떻게 도대체 미래를 예측하는가를 살짝 어깨너머로 관찰해 봤어요. 제가 유수한 미래학자들의 네. 통찰의 방법론을 네. 어떻게 예언도 아니고 네. 이거 좀 마법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봤더니 현재를 관찰하더라고요. 현재를 분석해요. 신문을 10시간씩 이렇게. 10시간씩? 예. 이런 식으로 존 나이스비트 신문 10시간씩 분석하고 엘빈 토플러 손끝이 시커멓게 물들 때까지 신문을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미래학자인데 현재를 계속 읽고 분석하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현재가 미래의 씨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어쩌면 첫 번째 미래 준비인 거죠. 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게 최고의 미래에 대한 대응이죠. 하지만 그것만은 부족하겠죠. 그러면서 시야를 들어서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관찰을. 네. 이때 아버지들이 등장해서 도와줄 만한 어떤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을까?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맥락에 정확한 워딩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는 물고기 잡는 법이 아니라 네. 이제 물고기를 잡은 물고기 주는 건 옛날 얘기였고 네. 잡은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자 자녀들에게 했는데 그 저자는 거기 하나를 더 붙이더라고요. 하나 더. 플러스. 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바다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게 하자. 바다부터. 그러면 얘가 수영을 하든 고기를 잡든 지가 다 한다. 우리도 모르니까 뭐가 그렇지. 네. 그래서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의미가 있네요. 와우. 바다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거. 그러니까 다가올 세상, 또 직업, 공부, 무엇이든 새로운 미래 세상에서 자신의 분야, 자기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관심, 네. 관심을 기초로 한 관찰, 네. 관찰에서 얻은 딱질 만한 통찰, 규칙, 패턴. 네. 그러면 난 어떡하지? 이런 적용점에 대해서 더없이 필드에 먼저 계신 아버지들이 함께 대화할 코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거기서부터 10대들을 위한 미래에 대한 어떤 관점이 시작되고요. 만약 이게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유익한 점이 이거고요. 네. 안 할 경우에 부작용이 있어서 더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작용은 안 뭐냐면 한다는 게 아버지들의 개입
안 할 그렇죠. 경우를 말하는 개입해서라도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그렇죠. 해야 조목조목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관찰, 해나가면서. 통찰, 성찰에 대한 방법들이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감을 익히지 않는다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부작용이 더 무서워요. 모두 말씀드린 이분법에 매몰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위기의식 있죠. 네. 네가 뭘 꿈꾸든 현재 초등생이 꿈꾸는 꿈의 60%는 사라지고 뭐 이렇게 뭐 시작돼요. 퍼센트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뭐 토마스 프레이의 또 UN 미래 보고서 하면서 계속 압박이 네가 뭘 하든 안 될 거야 하는 그렇죠. 그런 구조예요. 이딴 식으로 하면 끝장이야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거기에 이제 벌벌 떨거나 혹은 도외시한 채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즐겁게 현실을 버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없이 예전 같으면 알아서 배우면서 느끼면서 자리를 잡아갈 거야. 그러기에 지금은 좀 양상이 다르다. 예측 못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네. 조금 미리 고민하고 미래를 좀 심어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저의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아버지들이 미리 함께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미래를 향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겠네요. 네. 어쩌면 그 작업이 아버지들 본인의 당면한 과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본인도 지금 내몰려 있거든요. 맞아요. 본인도 심각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대혁명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네.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아마존이라는 어떤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밀림이 아니고요. 유통기업 아마존. 아마존 직원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일단 2019년을 기점으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정직원 중에 한 10만 명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가 어느 날 아침 편지가 도착해요. 아마존이 상당히 대기업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 정직원이 한 30만 명 였던 것 같은데 한 10만 명에게 메일이 가요. 해당되는 사람이 10만 명이었나 봐요. 어느 아침 그렇죠? 뭐 제임스, 디어 제임스 하면서 수고했다고. 우리 회사는 당신이 보배라고 딱 칭찬하면서 하고. 하지만 6년의 시간이 남았다고. 무슨 6년? 유예 기간이래요. 준비할 시간. 시한부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던 신체적인 기능들은 로봇 기술이 대체하고 있고 지식적인 지능을 담당하던 일들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으며 또 고전적인 지식과 축적된 지식은 빅데이터 검색창에 해결하고 있으니 이 상태로는 어렵다. 퇴직 예고라고 봐야 되겠네요. 살짝 완충 쿠션 기간이에요. 6년을 주겠다. 선택하자. 1. 선택이 딱 정해져 있어요. 1. 대학 때까지 전공이 IT 쪽이 아니었네요. 6년을 드립니다. IT 쪽 소프트웨어 공부하세요. 그럼 6년 이후에 계속 갑니다. 선택 2. 대학까지 전공이 IT를 좋아했고 전공까지 했네요. 소프트웨어를. 그래도 인공지능 대학원 수준의 공부를 6년 동안 하세요. 그래야 지속 가능합니다. 3. 1도 싫고 2도 싫어요. 교육 비용을 지원할게요. 다른 직업 준비하세요. 이거는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10대들에게 보내는 미래의 편지예요. 지금 꿈이 IT 쪽이 아니에요? 그러면 관심 가지세요. 꿈이 IT 쪽이에요? 오, 너무 좋아요. 하지만 대충은 안 돼요. 왜? 보편화되면 차별화가 없어질 거예요. 3번, 1번, 2번 다 싫어요? 원래 꿈이 너무 간절하다고요? 존중합니다. 그거 공부해라.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곤방 대체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도외시하거나 모르고 있으면 그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등장해요. 아마존 직원이. 어느 날 어떤 직원이 물류창고에 등장했는데 어떤 로봇이 등장했는데 내 업무 A, B, C 중에 A를 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왜? 빨리 끝나거든요. 근데 이건 달콤한 유혹 기간이거든요. 점점 B도 하게 되니 C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왔어요. 해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해를 못하고 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늦게 후회한 거죠.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빨리 갑자기 올 줄. 두 번째, 영화처럼 이루어졌대요.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 주인공의 멘트였거든요. 모두에게 속한 일인데 물론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은 멀리해야 되겠지만 관찰하고 이해하는 작업을 도외시하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이미 예고된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과정이 아버지 본인도 지금 도움이 되고 그 과정을 자녀와 대화하기가
그쵸, 수월하겠다. 이런 사실 저에게 되면 되고 목사님에게 되면 되고 네. 변화한 시대에 우리의 이 잡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모두가 다 조금은 알고 있어야 돼요. 공부할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자녀와 함께 아버지들도 네네. 정말 이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네. 새롭게 도전하는 의미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응해 나가면 함께 또 동력해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나간다면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미래에 보면 사실 변화에 맞춰서 어떤 상당히 직업군도 제한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실질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직업군이 이제 제한되죠. 상당히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쏠림 현상이. 뭐 예상되는 직종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IT 직종, 네. 뭐 소프트웨어 직종, 그 보고서를 OECD 보고서를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직종이나 인력 구조에 대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 이런 직종이면 참 괜찮겠다라는 네. 그 용어가 뭐냐면 비반복적 인지노동 어렵죠. 네. 그러니까 반복적, 비반복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네. 육체노동과 인지노동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제 말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복적 육체노동은 가장 빨리 대체된대요. 반복적 육체노동, 단순노동.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적 인지노동도 위험해요. 서류 작업 같은 거. 그렇죠. 네. 네, 매우 쉽게 기계화됩니다. 가장 괜찮은 방식이 비반복적 인지노동이에요. 창작 활동 같은 거겠네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현실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미 와버린 미래라는 용어처럼 책 제목인데 이미 와버린 미래, 조금 더 빨리 온 미래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미 현실에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교실에 인공지능이나 로봇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과거의 지식을 외워서 얘기하면 학생들이 검색을 시작해서 비교하기 시작해요. 맞나 안 맞나.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또 할 일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고차원적인 일을 하거나 검색이 아닌 아주 고유한 인간적인 일을 하거나 그렇죠? 보다 더 깊은 공감 갈 만한 창작하거나 융합하거나 활용하거나 이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학교는 어떤 존재 이유가 형성이 돼야 될까? 상호작용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모든 지식, 기술들은 모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다 대체할 건데 그 사이에 우리의 고유함, 협업, 상호작용,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들을 계속 훈련하는 것이 의외로 인간지능이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거를 학교에서 한다. 그렇죠. 학교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리지널한 전통적인 부모와 대화, 함께 책을 읽고 나눔, 함께 서점에 가서 바닥에 앉아서 어떤 책 살지 논쟁하고 읽고 협상하고 또 이런저런 티타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더없이 중요한 오히려 미래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역할은 막중해지죠. 가정과 아버지 역할은. 아버지 역할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아버지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좀 끌어줄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함께 공부하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요. 함께 변화를 공부하는 건 말씀드렸고요. 현장에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앞에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앞에 두고 우리가 앞에 딱 서 있을 때 우리는 모두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것은 학교든 교회든 부모든 아빠든 모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면 되는데 그렇죠. 굳이 이렇게. 재미면 재미를 추구하면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될 것들에 여기서 안 채워야만 가능한 것들을 내가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게 가정과 아버지 역할을 찾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기술 교육 여기서 무슨 아두이노 펼쳐놓고 코딩 작업해가지고 날리는 거 아빠가 즐거우면 같이 하면 되지만 그런 세상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저런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 또 지식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빠한테 기술에 대해서 아는 체하거나 지식을 아는 체하거나 정보를 아는 체하거나 이런 코딩을 아는 체하면
아빠는 너무 감사하게 배우면 되고 네. 아빠는 지혜를 나눠줘야죠. 네. 할아버지는 이 친구한테 손자에게 스마트폰을 배우고 손자는 대화하면서 할아버지에게 지혜를 배우고 아하. 이런 작업들이 그렇죠. 아주 이상적인 작업이에요. 음. 그래서 다만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이 작업에 여유가 생기지 네. 흐름을 모른 채 이 작업을 하면 불안할 거야 아마 내가 뭐 하고 있나? 아, 그렇죠. 코딩 교육 시켜야 되나 불안할 거야 아마? 괜히 밀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무시당하는 것 같은.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야 세상은 지금 미네르바 대학과 스티브 잡스 학교와 에콜 42 같은 학교가 다른 방식으로 학교 건물 없이 교육을 하고 전 세계를 돌며 학교를 운영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수업을 하고 교과서도 없고 이런 세상 바뀌어가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유가 생겨요. 에헤. 내가 지금 대화를 해도 여유가 생기고 네. 도서관 가자 여유가 생기고 모르면 되게 불안할걸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런 작업이 현장에 있는 현실에 있는 아빠들이 느끼는 현실감일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더 현실감 있게 또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그래서 저는 함께 도서관 다니고 그렇죠. 함께 서점 가고 함께 놀이하고 네. 그 과정에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고 네. 이런 작업들을 어린 시절부터 하자면 커서 하면 접근 어렵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여튼 오히려 오리지널 작업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는 인간지능적인 측면들의 트레이닝을 아빠와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도서관 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가르침이기 이전에 아빠와의 좋은 경험 또 좋은 추억 쌓기 될 좋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대부분 연계되는 것 같아요. 인생도 그렇죠. 마찬가지지만 좋은 것들은 이렇게 시간을 가지니까 대화하게 되고 대화하니까 또 시간이 더 나게 되고 우선순위를 조율하게 되고 그렇죠. 문제를 상수하게 되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잘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그러면은 사실 아까 이제 앞서 우리 미래 직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 직업의 폭이 이제 그만큼 좁아진다. 이거를 다른 편으로 또 써보면은 미래 직업에 선택할 수 있는 길 또한 좁아서 다시 말하면은 이 선택하는 기준 또한 몇 가지 되지 않을 것 같은 잘만 준비하면은 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 직업의 어떤 선정 기준 이런 것도 혹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국가적인 세계적인 흐름은 좀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흐름은 그러니까 뭐 사실은 자녀 스스로 혹은 아버지와 함께 미래 직업을 알아가는 작업에 대한 방법론은 좀 찾은 적이 있어요. 제가 책에 쓴 적이 있거든요. 방법론. 아까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그 책 보면 우리가 정말 잘하고 제 있는 생각에 것일까? 손문주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저자가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저자가? 네. 거기 바다를 사무치게 그리워한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한번 교육에 써봤어요. 한번 이렇게 봤어요. 잡은 물고기를 주는 법이 있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고 바다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가 제일 강력해요. 미래 교육에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미래 유망한 직업, 유망한 학과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거 있죠. 고민 필요 없고 딱 나온 거. 리포트. 이건 잡은 물고기 주는 거예요. A, B, C, D 딱 답이 나오는 거. 그렇죠. 제일 쉬운 건 랭킹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전 전부 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인공지능. 구박사라고 구글 박사. 구박사라고 구박사가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교차시켜가지고 뭐 미래 띄고 유망 직업 혹은 미래 더하기 유망 직업 미래 더하기 유망 학과 이렇게 필요한 걸 두 개 교차시켜 항상 습관적으로 더하기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얘가 인식을 해요. 그러면 그래서 나온 것들이 한 0.1초 만에 100만 건이 나오죠. 그 아래쪽에 전체를 누르면 맨 위쪽에 전 세계가 다 본 가장 높은 상위 랭킹에 정보가 딱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 유망 직업 랭킹 30 이런 게 쫙 정말 다 정리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태그를 전체가 아니라 이미지를 누르면 랭킹만 다 나와요. 통계만 그래프로. 그러면 이제 뭐가 유망한 직업이고 뭐가 유망한 학과고 뭐가 사라지고 뭐가 대체되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주 봐야 되겠죠. 왜?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죠. 한 번 보고 평생 갈 수 없잖아요. 이게 잡은 물고기 주는 법이고요. 물고기 잡는 방법 뭐냐면 자기의 학교
평생 교육을 통해서 좋아하고 잘하고 소중한 가치를 확인해서 진로 성숙도를 챙겨서 찾은 자신의 희망 직업이 있을 거예요. 네. 소방관이요, 뭐 경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1단계 소방관이화했던 멘트들을 소방 분야 전문가로 바꾸기 시작하고요. 소방 드론이 등장하면 그 직무가 바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 분야라고 하는 게 수월해요. 주로 담기가. 네. 소방관하면 소방 드론 나오면 떨기 시작해 분명히. 아, 그렇죠. 전통적인 불 그렇죠. 끄는 그 용어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하면 로봇캅 등장하면 분명히 떨 거예요. 뺏길까봐. 네, 밀리죠. 그냥 네. 치안 전문가, 아하. 소방 방재 전문가, 전문가? 방송 전문가 하면 분야가 형성되죠. 네. 그러면 살짝 담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소방 드론을 연구하면 소방 드론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야명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등장할 미래 기술들을 융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 드론 전문가 하면 분명 소방관인 것 같은데 미래를 담아버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축구를 좋아했는데 미래 시대 축구 선수가 안 되면 뭘 하지? 그렇죠? 뭐 축구 VR 해설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네. 미래 기술을 붙이는 방식. 이게 바로 물고기 잡는 방법이에요. 자기 진로를 미래 기술과 융합시켜서 만들어가는 거죠. 아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트렌드인 창직이라는 트렌드예요. 아, 용어가 있어요. 이게 창직이군요. 그럼 창업하고는 전혀 다른. 네, 다르죠. 창직은 그 직무와 일자리가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창업은 금융을 결합시키고 간판 달고 이런 펀딩 포함된 그렇죠. 거고. 네. 전통적인 창업이고. 하드웨어적인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창직 자체는 다분히 교육적인 측면이 많고. 근데 이게 개인이 가능할까요? 이게 사회 어떤 기반 자체가 그렇죠. 좀 협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 대학이 여기 매몰돼 있어요. 창업과 창직에 지금. 왜? 그게 살 길이어서. 왜? 농폭이 좁아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드는 거 이외에는. 그래서 만드는 차원에서 내용적으로 창직 수업들을 하고 실제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창업부 연결시켜서 수익을 만들고 이런 트렌드가 형성이 돼 있고 요게 고등학교까지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비즈쿨 교육이에요. 비즈쿨. 비즈니스와 스쿨. 비즈니스 스쿨. 그러니까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이 시대 어딘가에는 다 하고 있어요, 애들이. 다 앞서가서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만들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무슨 뭐 킨텍스에서 비즈쿨대 가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누가 아는 친구들이. 미래를 알고 진로를 만들고 하는 친구들은 이미 한번 경험하면 선순환이어서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앞서나가고 계속 알게 되고 이게 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바로 이런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가 바다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법인데 이건 정말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처음부터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서치를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분야에 대한 리포트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술 변화, 기술로 인한 직업 변화, 그리고 나의 진로 변화를 리포팅하는 거예요. 그 블로그에 정리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무궁무진하죠. 이건 대학생들이 주라는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씩 내려갈 것 같아요. 하여튼 세 번째는 너무 강력해서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좁혀질 텐데 좁혀진 것을 밥그릇 싸움하고 깃발 뽑기 작업하면 끝까지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오히려 열린 시각으로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시대가 원하는 인재로 정말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방법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씩 않죠. 연결하는 뭐든지 보면은 기존의 그 학습을 따르는 것보다 새롭게 창하는 작업이 사실은 힘든 건데 아마 연구나 이런 어떤 그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만드는 작업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창의력, 뭐 상상력, 창의성 이런 작업들은 사실 어려운 작업이죠. 그렇죠. 시대의 화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창의성 하면 창의적인 인물 하면 떠오르는 뭐 기업이 있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창의적인 기업요? 창의적인 사람. 대표적인 아이콘 A사 그렇죠. 사과 회사. 그 스티브 잡스에게 많이 물어봤죠. 창의성 어떻게 이렇게 창조적으로? 그래서 그 이제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들은 뭔가를 봤을 뿐이라고. 관찰하고 봤고 관찰. 그걸 연결했을 뿐이라고. 네.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뚝딱하는 차원이라면 매우 어려운 작업인데 대부분의 만들어간 사람들은 관찰력이 탁월하더라고요. 관찰에서 통찰력이 그렇죠. 나오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개선하거나 변형하거나 여기서 또 얹혀가지고 새롭게 보이도록 이런 방식의 기존의 것들을 만드는 혁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래를 만드는 창직 작업은 원래 자기 분야가 있고 자기 진로 탐색을 다 한 친구들이 할 수 있어요. 꿈이 없는 친구들은 접근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분야가 있는 상태에서 분야가 역사, 심리, 뭐 언어, 방송 이 친구들이 내가 방송 쪽에 분야가 있는데 봤더니 MBN에서 AI 인공지능 아나운서를 만들어 버렸네. 꽂히는 거죠 이제. 네. 고민 시작되고 성찰이 시작되는 거죠. 아빠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만들어가는 방법이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이 중요한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창작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뚱맞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현실의 뿌리를 박은 상태에서 맞습니다. 나온다 하는 거죠. 정확히 보셨어요. 네. 스마트하세요. 그래서 네. 꼭 명심하면 좋겠어요. 네. 모든 미래는 다 현재 씨앗이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서 그런 관찰을 통해서 만들어가면 좋겠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보면 진로 직업이라는 태그가 있는데 그 속에 미래 직업이 테마별로 다 있어요. 창직도 있고. 그렇죠. 국가가 만들어놨어요. 거기 딱 들어보면 정말 신기한 직업들 만드는 전문가들 인터뷰가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소셜 데이팅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수익을 내면서 확장시키고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한 곳에 관찰을 하면 그것이 자기 통찰력이 되면 그 세계는 계속 지평이 넓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방법론을 탑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물 사육사였는데 동물 행동 교정사라는 게 등장했어요. 뭐야 이거 뭐 알아보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고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분야가 생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신직업들을 발표하는데 신직업은 창직이 같은 맥락인데 신직업의 내용들은 대부분 과거에 없던 것을 새로 이거 우리 직업이라고 선언하는 작업이에요. 대한민국 직업 사전이 있거든요. 공식.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신직업. 뭐 타투 전문가, 동물행동 교정사 원래 없었는데 등장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분야가 딱 등장하잖아요. 처음에는 외로워요. 그렇죠. 그렇죠. 소비자가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점점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고객이 10명이 있으면 20명이 되고 하면서 이게 확산이 돼요. 인지도가 쌓이죠. 그렇죠. 그럼 누가 소문이 나고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지방이 없는데요. 그때 프랜차이즈가 형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차별화가 필요해져요. 많아지니까 그때 자격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민간부터. 자격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2급, 1급이 형성되고 그 무렵 주변을 둘러보면 전문대부터 학과가 생기기 시작해요. 또 동물행동교정학과. 이런 식으로 저변이 넓혀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하나의 직업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자리를 잡아가는 게 지금의 상황이고 밑도 끝도 없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아니죠. 그렇죠. 하나씩.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이끌어가는 처음 퍼스트 무버가 필요한데 그런 친구들을 지금 학교에서 하나씩 키우고 있다. 여러분을 초청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의 뿌리를 두고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우리 또 교수님 쓰신 책 보니까 파더 아이즈라는 그 책에 보면 아버지 용기라는 말이 용어가 있거든요. 아버지 용기 쑥스럽네요. 그 혹시 그것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 용기. 그러니까 파더라이즈라는 어떤 용어나 또 책 연구, 미래 직업이나 사실은 모두 이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미래하면은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아버지 자체가 사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맞아요. 어떤 그런 두려움. 당장 내부터가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도 제대로 못 받고 하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관해서도 또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맞습니다.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요.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네. 그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고 네. 우리 정점인 것 같아요. 네. 이 토크쇼의 정점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를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아버지 용기를 설명해 볼게요. 파더라이즈의 맥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자체의 자아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스스로가. 행복이나 네. 가고자 하는 방향, 직업관, 네. 재정관 이런 거에 대한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없이 계속 이렇게 헌신하면서 희생하고 살면 너 때문에 이런 거야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이 아이에게는 부담이 돼요. 본인 인생 사실하고요. 그치. 너 때문에. 왜냐면 자기의 성적에 따라 웃으시고 성적에 따라 슬퍼하시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행복하면 좋겠어 아버지가. 그럼 1단계는 자기 자아상이 필요해요. 아버지 직업관이, 그러니까, 행복관이, 네. 인생관이. 네. 이게 첫 번째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이 있어야 그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 두 번째, 자녀 인재상이 붙어야 돼요.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과 자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자아상 플러스 자녀 인재상. 첫 번째 게 먼저, 그 다음 2순위. 난 이렇고, 네. 난 이런 아이를 키우고 싶어. 근데 그렇게 질문을 던져봤더니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으세요? 해봤더니 대부분 다 능력, 따뜻함, 배려, 리더십 이런 본질적인 인성들이 정말 따뜻하게 나오더라고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자녀를 이제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성의 특징도 대부분 다 본질적으로 연쇄적으로 작동해서 다 갖추게 돼요. 네. 공부는 끌고 다니 결과적으로. 자,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과도기상에 그 두 가지를 붙잡고 살려면 불편함이 시작돼요. 불편함이라는 게. 시선이요. 조급함이. 밀리는 것 같고 자꾸 잘하고 있나 의심이 들고 주변은 빨빨 변해가는데 그렇죠. 경쟁 구도에서 살짝 뒤처지는 것 같고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더욱 두 가지를 같이 작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없으면 자녀가 부담되고 두 번째 자체가 없으면 귀가 얇아서 듣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필수 불가결하게 경쟁에 대한 불편함, 조바심이 계속 밀려올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해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본질적이고 너무 이상적이고 이래서 도대체 되나? 방법은 기술은 성적은 점수는 언제 올릴 건데 네. 코딩은 언제 할 건데 이렇게 변해가는 속도와 그 방식에서 계속 자극이 밀려올 겁니다. 네. 그러면 몇몇 사람이 함께 마을을 형성하지 않는 한 공동체를 하지 않는 한 계속 흔들려요. 외롭고 가끔은 아내조차 메시지가 달라지면 더 외로워져요. 그렇지. 네. 그때 필요한 게 용기라는 거였어요. 계속 가보자. 네. 단 불안하다면 조금 더 시야를 들어서 좀 더 미래를 보라. 그러면 이게 맞다고 확신이 들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을 버티면 조금씩 동료들이 생길 것이다.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외롭지 않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오커니 이게 인재였구나라고 언제 중요한 관문에서 알게 될 거예요. 인재를 뽑는 선발 과정에서 면접에서 인재 전형 구조에서 그때 이거였어라고 그때 알게 될 거예요. 본질적인 건 앞에서부터 내면적으로 차곡차곡 함께해야 되지만 기술적인 건 목표 잡아서 확 몰아치면 돼요. 나중에 그걸 알고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고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용기였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네네. 되게 진심이 묻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정말 이 필요한 이 시대에 너무나도 급변하게 빠르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진정 아버지의 용기로서 그렇죠? 자녀를 맞습니다.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 마음 필요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그럼 끝으로 네. 우리 교수님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더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우리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그래요. 당부하고 싶은 거. 네. 한 가지 당부 드릴게요. 네. 한 가지.
최근에 어떤 네. 책 한 권 읽었는데 네. 또 어떤 자료를 봤는데 일본에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네. 도쿄 대학을 입학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인공지능으로. 사람과 경쟁해서 네. 최고의 입시 명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가를 훈련시킨 거예요. 정말 7년, 10년 동안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로. 그래서 그걸 책도 냈었거든요. 그 딥러닝이라는 게 돼서 그냥 암기로 하면 쑥 가지 않나요?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본의 입시 구조도 봐야 되겠지만 네. 여하튼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도쿄대를 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수학이나 네. 과학이나 암기 부분은 도쿄대 수석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문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지문을 이해를 못해요. 잘. 독해력 독해력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연구를 진행한 교수진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점수로는 도쿄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상위권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최고죠. 근데 일부 독해력이 안 돼가지고 네. 도쿄대 못 가고 네. 거기서 일단 신선한 충격을 받은 이 연구진들이 아니 그럼 일본의 도쿄대를 포함한 상위 20% 안에 드는 인공지능 수험생이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밀린 80%는 인간은 뭐야? 그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그 독해력 질문을 문학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청소년이 돌리기 시작해요. 네. 엄청난 충격이 빠져요. 왜요? 많이 안 된 독해력 쇼크. 교과서를 못 읽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잘. 네. 그때부터 이 독해력과 문해력에 대한 충격이 전 세계를 휩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최근에 그렇죠. 문해력 다큐멘터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문해력 검사가. 일상에서의 약봉지와 조리 설명서와 표지판과 책과 교과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단어를 선생님이 해석해 주는데 해석해 주는 우리말의 어휘를 몰라서 영어를 해석을 못해요. 그런 상황이. 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교육을 대신해서 그 수준에 이르는데 인간 본연의 인간지능이 떨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독해력과 문해력이라는 구조가 새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문해력. 이미 있었지만 OECD 연구 결과를 보니까 언어 문해력의 1등급과 4.5등급의 사람의 인생을 추적해 봤을 때 연봉이 2.7배 차이가 나고요. 뭐 몇 개 있는데 마지막에 건강이 2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건강까지. 이런 건강 문해력, 약봉지, 건강에 대한 문서 이해, 삶의 일상에서의 문해력. 그러니까 삶 전체의 격차를 만들어버린 문해력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기술이 보편화가 되고, 그러니까 기술의 차이는 한 3배? 빨리 그거 알았네? 빨리 샀네? 다음 달 살 거야? 하지만 역량의 차이는 5배. 의식의 차이는 100배. 이게 미래를 정할 것 같아요. 내용적인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 만능주의 시대에 기술과 역량, 의식을 잘 이해해서 오히려 이런 글을 읽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힘이 더없이 중요한 미래를 살아갈 기초력이 될 것 같기에 이걸 누가 할 것인가 제 고민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함께 나서면 좋겠다. 함께 책 읽고 책 읽는 모습 보여주고 스크롤을 내리지 말고 함께 일부러 책장을 넘기는 여유까지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살아갈 힘을 심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권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참 공감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 또 김승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또 우리 진로부터 또 학습부터 미래 교육까지 다양한 좋은 내용들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좋은 아버지 또 아버지의 용기를 지닌 그런 모습으로 또 귀하게 자녀 교육에 꼭 승리하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이번 시간 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